한국은 일본이 없었으면 여전히 후진국이었을 겁니다. 솔직히 일본의 식민지 시절 덕분에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데오의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강의실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도대체 미국의 명문 하버드대 강의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있는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나라들의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각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해왔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게 되었죠. 하버드라는 명문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 저에게 큰 기회였고 매일같이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시각을 접하며 많은 배움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저의 관심을 가장 끌었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이 얼마나 눈부신 성장을 이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쟁 후 복구를 넘어 세계를 이끄는 기술 혁신과 문화적 영향력까지 한국의 발전 속도는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들이 이룬 경제적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고 IT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이룬 성과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단순히 외부의 도움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강한 의지와 단결력이 그들의 성장을 이끈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로부터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의 성장을 일본의 도움으로 평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 연구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지배와 그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독립적인 경제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그들의 성장 과정을 연구하는데 더욱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한 하나의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히데오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와 발전을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히데오는 전혀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경제 발전이니 인프라 구축이니 모두 일본 덕분이죠. 그때의 도움 없이는 한국이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특히 한국 출신 학생들은 그의 말에 격분한 듯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오는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듯한 태도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이 준 혜택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히데오 씨, 그건 매우 왜곡된 시각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 시절 많은 한국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압을 외면하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서 이성을 잃지 않던 애시몬드 교수는 히데오의 발언을 듣고는 결국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서는 격앙된 말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 학생을 쏘아붙이며 이야기를 쉼없이 이어나가는데요. 주변 학생들은 이러한 상황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는 분위기만 이어갑니다. 교수님께서는 히데오의 발언을 잠시 주의 깊게 들으신 후 고요한 강의실의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히데오 씨, 발언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이유는 결코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인 제국주의적 행태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의가 저질러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했습니다. 교수님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본질적으로 한국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원을 일본 본국으로 가져갔고 많은 한국인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경제적 성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결과일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성장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정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는 단순한 경제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로 약소국을 지배하고 그들의 자원을 빼앗으며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려 했던 폭력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말을 이어가며 히데오를 직접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지배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는 오히려 한국의 자율적인 발전을 막고 그들의 문화를 파괴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억압했습니다.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억압을 역사적 성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히데오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할 기세를 보였지만 교수님은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반론을 미리 차단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곳에서 발생한 수많은 인권 유린입니다. 한국인들은 강제로 그들의 땅을 빼앗겼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강제로 억압당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단순히 경제적 발전이라는 결과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며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고 저는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국주의의 폐해는 단순한 경제적 수치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오 씨, 교수님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그 당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들의 상처를 남기고 있고 그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장을 이유로 그런 행위들을 정당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교실에 있는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히데오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고 다른 학생들도 교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본질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학생들의 집중을 끌기 위해 교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한국의 발전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근대화를 이룬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현재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위기 극복 능력과 단결력, 그리고 희생정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칠판 쪽을 가리키며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과정을 들 수 있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경제는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전쟁 직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자립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힘을 모아 폐허 속에서 국가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강조하셨습니다. 당시에 한국은 자원도 부족하고 외부의 도움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덧붙이셨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히 자원이나 외부의 도움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빠른 경제 성장은 많은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며 경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희생을 강조하며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빠른 산업화를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때의 희생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러한 희생을 존중하고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보여준 단결력을 칭찬하며 그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국가를 성장시켰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한국인들은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단결력을 발휘했습니다.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소중한 자산을 내놓았고 결국 한국은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한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발전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의 노력과 단결,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덕분입니다. 한국이 이룩한 성과는 그들의 위기 극복 능력과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일어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속에 깃든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야기를 마친 후 이제는 정치적인 성장을 설명하시기 위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역경을 딛고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저항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단순히 외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저항과 단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국의 중요한 민주화 운동들을 적으시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1960년의 4.19 혁명입니다. 이 혁명은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일어나 정권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웠고 그 결과로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4.19 혁명이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희생을 통해 이뤄진 혁명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권의 부정에 맞서 싸웠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한국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민주적 체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대의 한국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독재에 맞서 싸웠는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용기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1980년의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이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군부 정권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군부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군대를 동원해 광주의 시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국인들이 결코 독재와 억압에 굴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교수님은 5.18 민주화 운동의 참혹함과 그 속에서 빛난 국민들의 단결과 저항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광주의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군부 정권에 맞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건은 1987년의 60민주항쟁입니다. 이 운동은 전두환 정권이 또 한 번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에 맞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더 이상 독재 정권을 용납할 수 없었고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은 민주적 헌법 개정을 이뤄냈고 직선제를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60 민주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운동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60 민주항쟁은 수많은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독재에 맞서 싸운 결과로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뤄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때의 국민들의 단결과 저항이야말로 한국 정치적 성장을 이끈 핵심 요소였습니다. 교수님은 마무리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끊임없는 저항과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성장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불의에 저항하고 독재에 맞서 싸우며 자신들의 목숨을 희생하며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 한국은 오늘날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고 잠시 교실 안에 고요한 침묵이 흐르던 그 순간 히데오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 무슨 말을 꺼낼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데오가 입을 열자마자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고 해도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만 집착하고 일본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미 수차례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고 배상도 충분히 했습니다. 교실 안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데오의 말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히데오는 전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은 한국에 막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자금을 통해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일본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히데오의 말에 순간적으로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역사적 논쟁을 넘어서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각은 너무나도 편협했고 한국의 역사적 고통을 경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과거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고 경제적 지원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전히 과거에 매달려 일본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히데오의 말이 끝나자 교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분명 논란의 불씨를 다시금 지핀 것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의 말에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충분히 배상하고 사과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도 간과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손을 들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먼저 나서셨습니다. 히데오의 발언이 끝나자 교수님께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히데오 씨, 일본이 과거에 몇 차례 사과와 배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과가 진정으로 깊이 있는 반성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 칠판에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라는 문구를 적으셨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를 아십니까? 최근 일본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본의 제국주의 시절 강제징용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끌려가 고통받았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미화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히데오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히데오 씨가 말한 사과와 배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과는 과거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과 국가의 진심 어린 반성과 보상을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광산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일본은 여전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일본은 과거에 대한 더 솔직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은 그 과거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이 몇 차례 사과했지만 그 뒤로도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독재적이었던 과거를 미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인들은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한번 히데오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히데오 씨, 일본이 한국과 진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과거의 잘못을 좀 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원과 사과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이상의 진실된 반성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과거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변해갔습니다.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과거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고통을 제대로 치유해야 합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준다면 한국도 충분히 화해와 협력을 위한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양국 간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양국은 진정한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은 명확했고 그 안에는 미래를 향한 진정한 해결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있던 히데오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 있는 공책을 꽉 쥐고 있었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교실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님, 히데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일본이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더 이상 과거를 가지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교실은 금방 어수선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 역시 히데오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히데오는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은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히데오는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분을 참지 못한 채 강의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리면서 교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문이 닫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은 히데오가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셨고 그가 사라지자 차분한 목소리로 강의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발생한 상처와 고통을 진심으로 치유하지 않는다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학생들은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를 마주하는 일은 어렵고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상처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양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교수님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그 상처를 덮기보다는 치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교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학생들은 그 깊은 여운 속에서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히데오가 강의실을 나간 후에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맴돌았고 한국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제적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만을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역사적 상처와 그로 인해 얽힌 복잡한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한국의 민주화 과정, 그리고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은 그저 책에서 보았던 몇 줄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에 감탄했지만 이제는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경제적 성과나 문화적인 트렌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상처와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이룬 발전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세대에 걸쳐 쌓여온 저항과 희생,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자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 강의를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어온 정치적, 사회적 역경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단결의 정신을 탐구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지금의 강력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역사적 갈등과 해결 방안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픈 과거와 그 극복 과정은 다른 나라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넓은 시각으로 국제 정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그 진정한 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제 안에 자리 잡은 새로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더 알아가고 그 나라가 겪은 아픔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이뤄낸 성취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강의에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그저 책 속에서만 한국을 이해하는 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운 좋게도 한국의 연세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언어에 살짝 긴장했지만 곧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학생들의 친절함에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캠퍼스는 한국의 현대적인 발전과 전통이 어우러져 있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은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고 동시에 사회적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둘러앉아 역사와 정치, 그리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가진 공동체 정신과 단결력,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힘든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한국의 정치적 운동과 사회적 변화를 직접 경험한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었고 그 속에서 한국 사회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저는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그들이 이룬 민주주의의 가치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준 세계적인 시각과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열정은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로도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 고즈넉한 한옥과 현대적인 빌딩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그들이 어떻게 과거를 보존하면서도 미래로 나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런 조화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제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저는 한국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열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며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구해 나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사연 제보도 아래 연락처로 전달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